드셔보셨어? 에이, 먹어봤지. 도라지 위스키가 역사적인 이제 유물이 됐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래는 알아. 도라지표 위스키인지 알아요. 아시겠지만 도라지 집어넣어놓고 거기다 소주 부어가지고 진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위스키가 그렇게 귀하고 진짜 미제 술이 귀하던 그 시절에 흉내내서 먹던 우리들을 약간 서글프게 만드는 그 내용이 있는 그 이름이에요. 저 술 이름이. 소주인데 도라지 집어넣은 것은 한 일주일 지났는데 먹는 건데 드셔봤으니까 뜻을 아시면서 이런 노래를 들으시겠네요. 안 드셔봤어요? 술 안 드신 거 드셔봤어요? 네? 도라지 위스키. 가방에서. 차. 도라지 뭐요? 아, 그 옛날에 많이 없었죠. 시고 받고 길러봤어. 시고 가방에서. 다방에서는 안 드셨죠? 네? 다방에서는 안 드셨어. 사서. 가방에서요? 네. 잠깐만. 다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 도라지 위스키는 먹어봤어. 집에서 아유, 아주 가난하게 사셨던 거. 부자로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방이 없었어요. 저분이 여기 토백이시고. 옛날에 여기 토백이에요. 근데 이 도라지 위스키와 그 위스키를 파는 마담이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지멋대로 옷을 부렸다고 그랬잖아요. 꼭 한복을 입어요. 입술에 빨간 누드를 놨더라고. 기억나죠? 예. 내지들은 그냥 그 양장을 했는데 이 그 아줌마 마담은 반드시 그렇게 한복을 입고 위스키를 팔았어요. 그 시절을 역사적으로 기억을 못하면 이 낭만에 대하라는 노래를 뜻을 몰라요. 예, 그냥 따로 부르는 거지 곡이 좋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 과거를 모르면 현재 이렇게 위스키 도라지 위스키 드시면서 고생했던 분들의 그 뜻을 모르고 호로자식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네, 이 역사를 모르면 이제 나라의 미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제 강의 제목은 갑진화란과 국민전쟁인데 1904년 2월 6일 날 일본군이 재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침이란 첫 번째 침략이 있었다는 거죠. 가보년에 동학농민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전쟁을 해서 그들이 쳐들어와요. 그걸 가보열한이라고 그러고 이제 1904년은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진열한이라고 그럽니다. 국민전쟁이란 그 갑진열한 일본의 침략을 보통 열한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임진열한 그러듯이 정유재란 그러듯이 그 침략에 대해서 맞서 싸운 국민들의 전쟁을 국민전쟁이라고 해요.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고종이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에게 보낸 친서에 국민전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국내로 진공을 하면 우리는 국민전쟁을 일으켜서 당신들을 도울 것이다. 반드시 진공을 해야 된다. 부탁을 계속하는 편지를 한 서너 번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러시아 말로는 부센 나로가나의 바이나라고 썼는데 국민전쟁을 벌일 것이다. 국민군은 이제 국민전쟁을 벌이려면 국민군이 있어야 되죠. 국민군은 이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을 당하는데 1907년 8월 1일 날 그 해산 군인들이 그 이전에는 의병으로 싸웠던 그런 민군과 결합해서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져요. 국군과 민군이 합쳐져서 국민군이 돼요. 국민군이 국민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일본군에 싸워서 얼마 동안 싸우느냐. 1911년까지 싸워요. 패전을 해서 나라를 잃게 되는데 패전을 한 이유는 청년이나 장정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실탄과 무기의 부족이었어요. 한 3년을 그 총을 쏘니까 총이 거들이 나가지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실탄도 고갈이 돼서 이제 싸울 수 없게 되는데 그 실탄과 무기를 구하러 거의 전면적으로 북상을 하기 시작해서 만주의 4차 재봉기를 위해서 모이거든요. 그게 1909년 12월 정도 돼요.
그 사이에 무기를 어디서 구하느냐. 러시아군이 너일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만주에 러시아 무기가 산재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니콜라이 2세가 패잔병들은 입국을 못한다. 그 패배한 러시아군을 러시아에 못 돌아오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를 아주 싸게 막 팔 때거든요. 그걸 사가지고 들어와서 질문 주고 와가지고 그걸로 무장을 다시 하고 싸웠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갈 때는 전대에다가 돈자루를 가지고 갔지만 올 때는 무기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잖아요. 이 짓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북상을 해서 만주로 넘어갔던 거예요. 거기서 다시 진공투쟁을, 국내 진공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 무기를 사러 간 사이에 한일 병탄이 벌어집니다. 1910년 8월에. 그러니까 4차 봉기를 할 때는 이미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때는 원래 이제 전체 군대 이름은 대한독립의군이라고 불렀거든요. 고종이 내려준 명칭은 대한독립의군이에요. 의자를 빼고 대한독립군으로 변해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나라가 있을 때에는 국군에 반대되는 뜻으로 또는 대비되는 뜻으로 의자가 들어갔는데, 나라가 없어진 상황에서는 의자 빼고 그냥 대한독립군 되는 겁니다. 대한독립군이란 말은 어떻게 나온지 알겠죠? 그 연어는 이제 고종이 내려준 명칭에서 나온 겁니다.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전쟁이란 국민군이 벌인 전쟁이고, 거의 승리에 가까운 서울만 남고 모든 지방을 다 장악했어요. 국민군이. 그 일본군이 내려갈 수도 없을 정도로 싸움을 잘했는데, 그 무기와 실탄 부족으로 결국은 만주로 올라간 사이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 패배했다고 봐야 되죠. 그때부터 독립군으로 싸우기 시작해서 26년 뒤에 나라를 되찾죠. 3.1운동을 일으켜서 26년 뒤에 45년에 광복을 해요. 근데 미국은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821년에 영국군을 몰아내거든요. 40여 년 뒤에 진짜 독립을 해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는 짧으니까 3.1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1919년 4월 11일 날 3.1혁명이라고 해야 맞다. 미국 독립혁명만 독립혁명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3.1운동이라는 이름도 일본 놈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3.1혁명이 원래 우리가 쓰려고 했던 이름입니다. 3.1혁명 이후에 26년 뒤에 독립을 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고, 3.1혁명 뒤에 나라가 서서 임시정부를 만든 것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24개 국가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그 당시에 한 나라도 임시정부를 세우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 광복군이라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세력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와 그 왕후가 둘 다 시해된 경우는 전 세계사에 없었다. 거꾸로 계산해보면 일본말 잘 듣는 사람이면 그들이 죽였겠어요? 저항하니까 죽인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싸우다가 죽은 왕의 부부는 대한제국 왕밖에 없었다. 모조리 모로코든 알제리든 이런 데는 두 부부들을 도로로 막 완전히 감싸고 그래가지고 빠르게 해서 호텔에서 지내고 그랬어요. 모로코 왕도 그렇게 지냈고, 월남 왕놈 바람 무지하게 피우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데, 그 국민의 왼수가 돼서 죽어요. 그 여자는, 왕비는 파리에 가서 어떤 큰 성을 사가지고 거기서 혼자 고독하게 살다 죽는데, 남편이 바람 피고 다니니까. 끝까지 싸우다가 죽은 왕과 왕비는 한국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은 우리 역사를 좀 우습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습게 알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 놈들이 쓴 역사를 계속 배웠기 때문에.
8월 15일 하루가 광복이 됐는데 역사책이 없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갇힌 조선사 있잖아요. 그걸 등사판에 밀어가지고 8월 15일에 9월 1일부터 갇힌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거의 안 고쳐지고 계속되었고, 그 대변한 게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 교사들이다. 왜냐면 이병도가 서울대 국사학과를 세웠는데 이병도가 총독부 조선사 편수의 관리였죠. 관리 출신이니까 일본 놈들이 쓴 대로 쓴 거죠. 근데 실제로 역사는 엄청나게 빠져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빠진 게 갑진왜란이라는 침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은지를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어떤 국사학자, 어떤 국사 교사도 몰라요. 조선일보 기자가 나한테 이 책을 보고 나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고등학교 때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망했냐고 물었대요. 그 국사 교사한테. 그랬더니 일본군이 그때 들어와 있어서 망했다고. 일본군 언제 들어왔어요? 모르겠다. 일본군이 언제 침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물론 가르친 적도 없죠. 배운 적이 없는 거. 이 목차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차. 목차를 쭉 훑어보시면 목차를 볼 수 있게. 예. 1900년대의 대한제국의 발전상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전혀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높이 발전되어 있었는지를 아셔야 이 나라가 이제 색대 같은 나라가 망하는 걸 패망하게, 전쟁에 패망하는 거, 우리가 경쟁에서 패망하는 게 아니라 전쟁 무력으로 점령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갑진왜란을 도발광의 국민전쟁이 개시되는 시점, 1904년 2월 6일 날 침략을 하거든, 재침을. 고종을 들어오자마자 4월 14일 날 지금 덕수궁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점수시켜버려요. 고종을 불태워 죽이려고. 근데 살아나요. 그런데 끝내는 이제 결국 망명을 하려고 하는데 고종을 독으로 시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인하여 3.1운동이 일어나요. 무슨 뭐 다른 소식이 있었던 게 아니고 완전히 언론 통제 상황이니까 국제적으로 무슨 윌슨이 11기양 민족 뭐 자결주의를 발표했어요. 이런 거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모든 신문은 영친왕 결혼하는 문제로 도배를 하고 있었고 비밀스럽게 전해오는 건 고종이 독살당했다.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해서 일어난 게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당시에도 대한민국이라고 불렸어요. 대한제국은 대한제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대한이나 대한국 또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호로 결정되는 건 1919년에 쉬었던 거죠. 그런데 대한제국은 왜 이런 말을 쓰느냐. 대한민국과 구분을 하고 시기 구분을 하고 우리 학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썼던 말이 아니라. 그런데 대한제국은 국모시해, 민왕후를 시해한 것에 대한 분노 속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서역 설치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약하면 왕후, 민왕후, 민비가 죽어서 대한제국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이 독시당후 죽어서 대한민국이 쓰는 거라고. 왕비와 왕이 각각 죽으면서 나라가 쓰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이제 민비의 죽음으로 대한제국은 섰고 고종의 죽음으로 대한민국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뭐 배운 적도 없고 고종을 바보 같은 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고종을 죽인 이유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망명을 해서 계속 독립투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거해버려요. 네? 이 역사 속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1919년에 선언이 되고 그러면서 26년 뒤에 대한민국이 국민과 영토를 되찾는다.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결정적인 사건은 카이로 선언이에요. 국제적인 문서로 처음으로 한국어 독립이 약정되는 문서죠. 이게요. 4대 강국에 의해서 서명된 문서고 이 카이로 선언은 다른 나라가 언급이 되질 않아요. 어떤 나라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국명이 언급되지 않아요. 적으로서 좌파는 여러 번 나오죠.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일본 놈들 다음에는 코리아만 두 번 나와요. 코리아의 인슬레이먼트,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한국 백성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여 Korea will be free and independent. 자유롭게 되고 독립하게 될 것이다. 코리아가 두 번 나와요. 문서로 해놨어요. 문서로 있죠.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이 카이로 선언을 잘 읽으면 코리아 선언 같아요. 어떻게 이 국제 문서가 한국의 약속 독립을 이렇게 약속하면서 또 그걸 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다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많이 피잖아요. 이 국제 문서에는 한국 국민의 노예 상태라고 그랬어요. 인슬레이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예 상태에 들어있었지 발전하고 있었던 게 아닌 거죠. 1900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4년 당시에 우리가 1,040여 달러 정도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이 1,400여 달러 됐고 한 36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죠. 그 속도로 가면은 1927년에 일본을 우리가 앞질러야 돼요. 일본은 우리를 겁타서 먹었잖아요. 강탈했기 때문에 수탈을 엄청 당하면서 일본과 우리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져요. 1944년의 통계를 보면 그들은 거의 2배 발전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거의 제자리 걸음 하는 식으로 약간 올라가긴 했는데 그런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 속도가 대단히 고속 발전 속도였고 1919년 3.1운동이 나기 전까지는 일본 놈들은 한국에 단돈 한 푼도 투자한 적이 없어요. 모조리 긁어가기만 바빴지. 1919년 3.1운동이 나서야 뭐 문화정책이니 뭐냐면서 철도도 놓고 또 도로도 깎고 이제 그런 운동도 벌리고 새마을로 비슷한 거 하고 그랬지. 그 이전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 통계는 완전히 대한제국의 발전 성장 여세로 1914년 통계는 나온 거예요. 1911년에는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하면 1,811달러였어요. 또는 804달러라고 본 것도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1990년 달러 가치를 역투사해서 계산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거예요. OECD의 통계니까. 그러니까 대한제국은 대단히 높이 발전되어 있었다. 그 나라를 이제 각 방문객들, 관찰자들, 해외 공식 문서, 일본 놈들의 문서에서 이제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이 너무 발전해서 일본 놈들은 너무 발전해서 큰일 났다 이런 식의 보고죠. 두 개의 보고가 있는데 뒤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1번으로 넘어가서 1900년 대한제국의 발전상을 한번 봅시다. 일단 대한제국은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상냥했습니다. 자세한 걸 아시려면 원본 보시면 자세하게 되고 요약문이니까 요약하면 대한제국은 당시 아시아 2위의 경제 대국이었고 1900년대 이미 그 지위에 도달해 있었다. 그러니까 1987년 10월 12일 창건된 대한제국은 조선의 초기 근대 서구의 높은 근대를 접목시킨 고종의 구원 신참 광무개혁의 성과로 아시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해 있었다. 광무제는 고종을 광무제라고 그래. 광무라는 연호를 쓰면 연호에 붙여서 황제 이름을 붙이거든요. 융의제 순종, 광무제 고종. 광무제는 2236개소의 국공립 사립 신식학교, 각종 국립기술학교, 육군 무관학교 등 여러 학교, 여러 국군 훈련소를 통해 광무세대 국민을 육성했다. 보통 우리 학자들이 광무세대라고 부르는데 일제시대에 반대해서 광무세대 지식이 되면 거의 다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일제시대 일본 놈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대단히 적어요. 대부분 일본에 이제 순종했죠. 근대적 시장제도를 창출했고 근대적인 농업, 축산, 상공업, 근대기업을 지원을 시켰다. 여기 이제 우리 가스명수 같은 것도 있는데 그 기업이 다
만들어져서 오늘까지 이제 먹는 것이죠. 원래는 이제 조선 왕궁의 그 비밀 처방에서 소화 안 될 때 먹는 왕궁만 쓰던 걸 상품화하죠. 오늘까지 꺾고 있죠. 또 우리은행은 이제 옛날 천일은행, 고종이 세운 중앙은행인 천일은행이 막 변화가 변해서 지금 우리은행이 됩니다. 자본은 계속 됐고 13도 지방행정체제, 서울의 근대 도시계획, 교통통신, 위생보건체계 등이 그때 다 확립이 됩니다. 한성판유는 이제 미국에서 그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인데 워싱턴 DC를 본따서 서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이때 이제 서울 한강철교 또 경인철도 다 만들어지죠. 근데 한강철교를 일본 놈들이 만든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1899년에 고종이 세운 겁니다. 한강철교를. 지금도 쓰고 있죠. 옛날에 한번 끊어졌다가 6.25 때. 대한제국 서울의 발전된 모습은 이사벨라 비숍 넘어가봤습니다. 읽기도 전에 넘어갔어. 비숍 여사 그리고 여사의 관찰 기록 등 잘 나와 있다. 이거 자세히 내가 써놨습니다. 광복이면 8년으로 짧았으나 한국의 경제적 대도약을 가져왔다. 1901년 겐테 박사 독일 사람인데요. 북경도, 동경도, 방콕도, 상해도 서울처럼 전신과 전화, 전차와 전기 조명을 동시에 가진 것을 자랑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고 중국인은 인력거를 타고 꿈을 뀌는데 한국인은 쌩쌩 달리는 전차를 타고 서울 오음막과 초가 사이를 누비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신이나 전화 이런 거 한 개씩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전신과 전화, 전차, 전기 조명을 동시에 가진 그 대도시는 아시아 대도시는 서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1대1로 비교하면 이 당시에 동경은 전차가 없었어요. 3년 뒤에 전차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화만 동시에 놓아요. 서울과 동경이 같이 놓으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한국이 발전하고 있었는지 알겠죠. 1906년 코리아 리뷰 발행인 호머 헐버트 씨가 기록하기를 20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여행자는 물질적 변화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자기가 20년 전에 들어왔었거든요. 그 영어 교사로. 근데 20년 뒤에 보니까 그냥 옛날에 20년 전에 봤던 서울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맥켄지 기자, 캐나다 사람인데요. 1894년에서 1904년 사이에 단행된 대개혁 덕택에 한국이 깜짝 놀랄 수준으로 발전했다. 이 말은 이제 고종의 개혁을, 광무개혁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의 근대적 개조는 유럽의 모조품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독창적인 패치워크였다. 이건 겐테, 버튼, 홈스 등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 일본적 특색이 없는 그냥 모조품 짝퉁 도시였는데 한국은 서양의 문명의 인기를 교묘하게 잘 사용해서 한국의 특색을 가진 그런 도시로 거듭나고 있었다. 이런 보고들이에요. 모방을 하더라도 자존심을 갖고 모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양 놈이 되려고 일본 놈들이 애를 썼잖아요. 지들이 동양 놈이 이제 노란 놈들이 백인 되려고. 서울의 1897년 당시 한국 재정 상태는 이미 크게 개선되어 있었다. 다른 증언들은 뒤에 보시고, 심지어 일본 공사 하야시 콘스케, 이러면 이제 이놈 증언은 중요하니까 1900년 2월 19일 비밀보고에 한국은 단순한 상업 상태에서 공업시대로 들어서는 데 이르러 한두 동양국가와 관계로부터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에게 임하고 있다. 1900년에 이렇게 비밀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야시 1904년 10월 29일 비밀보고는 한국의 보역은 해마다 다소 소장이 있지만 발달 추세가 현저하다. 정부의 이게 일본 공사가 비밀보고를 한 거니까 이 비밀보고와 다른 양심적인 외국 기자들이나 그런 관찰자들의 기록이나 똑같죠. 얼마나 발전되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도 의심치 말아야 된다. 정부의 식산 흥업 정책으로 수백 개의 근대적 기업이 일어났고 이 기업들은 대부분 일제시대를 관통해 민족교육으로 살아남아 해방 후 한국 경제성장이 기반이 됐다. 가령 고종이 설립한 대한 천일은행은 1911년 조선상업은행으로 1950년 여기세요. 한국산업은행으로 1998년 한일은행으로 1999년 한빛은행으로 2002년 평화은행을 흡수해갖고 은행이 됐다. 그
그 최초 자본은 고종무 돈이었어요. 동아제약의 헐명수는 이제 오늘날 가스명수가 됐고 경제 고속성장으로 정부 예산과 무역이 급팽창했다. 그다음에 국민소득 급상승을 보죠. 국민소득은 앵거스 메디슨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영국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런데 OECD 통계를 전담했던 분이에요. 이 양반이. 여기 OECD 통계 자료에 조선은 1820년 1인당 GDP 600달러로 중국과 공동으로 동아 3위 국가였으나 1870년 604달러로 반등했다. 그런데 중국은 550달러로 계속 추락해버려요. 한국은 반등했으니까 1870년에 604달러니까 1870 이전의 저점, 최저점을 통과한 거죠. 이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1911년 국민소득 810달러에 달했고 그 당시에 아시아 4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 고속성장은 일제 병탄령에 관성에 따라 계속됐다. 1915년 1인당 소득은 1048달러로서 필리핀, 인디를 앞질렀고 일본 다음 아시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해 있었다. 당시 그리스를 초월하고 포르투갈에 육박하고 있었어요. 대한제국이. 뭐 지금 우리 그리스보다 훨씬 잘 살지만 이 속도로 이제 발전을 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27년에 일본을 앞질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실질 1인당 국민소득에서 2017년에 앞질렀죠. 그리고 이제 명목 국민소득은 작년에 앞질렀어요. 일본을.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6.25 전쟁. 6.25 때 우리는 박살이 투박살을 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은 엄청난 떼돈을 벌었죠. 그들은 전쟁을 이용해서 계속 전후 복구를 해가요. 월남전 때 그들은 떼돈을 벌었고 우리는 조금 벌었고 이게 두 번. 이라크 전쟁 때 그들은 예전에 10개 이상 당하고 한두 개도 못 얻었어요. 우리는 군대를 파견했는데 일본군은 하나도 파견되지 않았죠. 일본이 속은 더 채웠죠. 근데 전쟁이 없어 지금. 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 자본주의라고 저희 일본 자본주의를 부릅니다. 일본의 모든 기술은 모방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진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거의 창조고 모방한 거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다 만들어낸 거고 외국 걸 100개 왔다 하더라도 팝송도 K-팝으로 바꿔갖고 거꾸로 팔아보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 우리가 발명했으니까 미국이 발명했죠. 마찬가지 핸드폰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무기도 대부분 미국보다 훨씬 더 좋게 생산하고 있고 더 싸고 더 좋으면 우리나라 거 사지 미국 거 사겠습니까? 무기 수출로 지금 세계 4위 국가가 됐어요. 소프트 파워로 강해야 되지만 노래도 잘 불러야 되지만 무기도 잘 만들어야 되죠. 두 개 다 강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때 우리가 지금 발전하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대한제국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 통계로만 입증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각계전투 능력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106이고 일본이 105고 중국이 104고 독일이 100이고 미국이 99.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99. 국제적인 통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국민 IQ, 평균 IQ입니다. 스스로 한국 사람들은 아주 스스로를 얕잡아보는 그런 부의 자멸의식이 강해요. 부에는 외국 문화에 붙어가지고 스스로를 멸시하는 의식이 강한데 아까 단순히 마지막 왕이 어떻게 되는가를 비교만 해도 우리나라 왕과 왕비는 둘 다 죽었는데 다른 놈들은 다 호유시고 했잖아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 그냥 그런 놈들이고 끝까지 싸우다 그 사람은 지키다 죽은 사람들이냐. 1905년의 성과는 순전히 대한제국 시기 고속성장을 여세로 달성된 것이다. 일제는 을사 이후 1919년 3.1운동 이후까지 15년간 개발 투자 없이 수탈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순전히 대한제국의 성장 동력으로 여세로 발전한 거야. 1919년까지. 아시아 제2의 또 군사 강국이었다. 대한제국은. 광무제 고종은 3만 신식군대를 길러 아시아 군사 강국을 건설했는데 대한제국은 당시 아시아 2위의 군사 강국이었다.
당시 아시아에서 일본에 3만 신식 군대를 가진 나라는 없었다. 뭐 옛날 90군대 가진 나라만 있었어요. 많은 군대를. 그 아무 소용도 없어. 우리가 우금치에서 한번 싸워봤죠. 동학군하고 일본군 일개 대대하고 붙었는데 전멸해버려요. 7만 명이. 그러니까 신식 무기를 가진 신식 군대와 90군대는 이게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마치 지금 현재 핵무기하고 재래식 무기하고 충돌하는 거나 비슷한 상황인 거죠. 자. 청국의 신식군대는 청일전쟁에서 왜군에게 거의 괴멸하고 자녀 청군은 1900년 의화단난 때 만주 진출 러시아군에게 진멸되어 청비화됐다. 1900년에 의화단난이 났을 때 당시 서태후가 중국을 다스렸는데 서태후는 의화단난에 동조를 안 해요. 동조하면 의화단난을 진압한다고 들어온 외국 군대에 의해서 자기도 진압당해버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근데 이 원세계의 청군은 서태후 말을 안 듣고 의화단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서양과 연합군이 공격을 하는데 그 역할을 러시아 군대가 맡아요. 영불 군대는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 대신 만주로 진출하는 허가를 해주는 대신에 러시아한테 니들이 지나가라 그래갖고 이제 러시아 군대와 충돌을 했는데 여기서 괴멸돼버려요. 괴멸돼서 청비화됐다. 청나라 군대가 맞을 때나 비적으로 바뀌면 그걸 청비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우리 그 만주를 많이 침공합니다. 만주가 그때는 우리 땅이었거든요. 만주를 침공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 지켜내서 만주를 우리 땅으로 고종이 만들어요. 고종은 강예태후 대왕년에 영토를 최대로 넓힌 왕이에요. 세종보다 더 넓혔습니다. 울릉도도 확보했고 독도도 확보했고 전부 칙령으로, 그리고 그 칙령을 일본한테 통보해주고 또 그 청나라와 협상을 해서 만주는 영토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추후 협상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반반 먹겠죠. 그럼 북한도는 우리 거야. 서간도는 중국 거라고 하더라도. 근데 일본 놈들이 넘겨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가 되지만, 아무튼 청나라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만주의 거의 반절은 우리 거라는 국제 문서를 우리가 얻어낸 거예요. 누가? 고종이 얻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조약에 따라 간도 관리사, 그러니까 간도 도지사를 파견한 거죠. 이범윤이라고는 분을 파견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1909년까지. 1909년에 일본 놈들이 청나라하고 조약 맺어가고 그대로 철도 부설권하고 광산 채굴권을 얻고 만주에 대한 우리나라 영토권을 그들이 청국에 줘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스려요. 1900년, 거의 9년 가까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문서나 교과서 이런 게 사천리강토라고 돼 있었어요. 이제 삼천리강토지 사천리강토라고 돼 있었다. 그 지도도 우리가 토끼처럼 돼 있지 않고 만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지도였어요. 보시면 감개무량할 거예요. 얼마나 만주가 넓냐. 산남지방을 다 합친 것보다 넓어요. 근데 그 북한 놈들 때문에 지금 땅 뺏기게 생겼어요. 북한 놈들은 단 한 번도 만주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들 외교관계에 눌려가지고. 속국이죠, 속국. 우리는 계속 주장했고. 고종은 1897년 2월 천여 명의 신식병력을 이끌고 환항했으나 이들을 교관과 조교로 활용해 3만 신식군대를 확충했다. 환항했다는 이야기는 환궁했다 그러면 경복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덕수궁으로 왔기 때문에 환왕, 당시는 경궁이라고 불렀는데 황제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덕수궁으로 일본 놈들이 이름을 바꾸고 덕수궁으로 지금 쓰고 있지만 러시아 공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덕수궁으로 환호를 했어요. 보세요.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에서 다양한 첨단 무기를 수입하여 하거나 자체 제작해서 보존시켰다. 당시 무기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어요. 그 이전에는 처음에 출범할 때는 계급장 하나도 일본 놈한테 만들어서 수입해오고 그랬어요.
옷도 그러고 모조리 그때는 이제 피고기 보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이 군사 자본주의가 상당히 높이 발전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신식군대의 실제 총병력은 궁금하죠. 4에서 5만 명이 달했다. 고종은 첨단 무력을 확보해 국가 예산의 절반을 쏟아부어 1901년 총병력은 3만 명을 상회했다. 이게 이제 시위대와 서울의 수도경비 사령부 건하고 진위대 지방군대 합쳐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종 요구는자는 술자리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어떻게 그 자기를 지킬 100명도 없어갖고 남의 나라에 의존하고 그러냐. 100명이 아니라 3만 명 이상을 빌렸는데 역사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다. 어? 근데 아는 척 하는 방향이 주로 한국 죽이는 방법으로 하는 척을 하죠. 근데 1, 2만 명의 삼포수들에게도 총기를 분배해서 대한제국 실제 군사력은 4, 5만 명이 달했다. 이게 삼포수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잘 몰라요. 삼포수는 인조 때 처음으로 차코 갑사라고 해서 차코는 호랑이 잡는 활 쏘는 궁수들을 차코 갑사라고 해서 그때 삼포수를 처음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총기로 바뀌어요. 활이 바뀌면서 진짜 삼포수가 됐고 하는 일은 산에서 사냥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 대신에 전쟁이 나거나 유사시에는 군대로 동원해서 쓸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평소에는 가령 서울에서 발령받은 군수가 가다가 껌패 만들고 강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경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 도착해서는 계속 그 군수 경호하는 역할을 하고 오늘날 그 경비 민간 경비 하는 역할을 이들이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차코라고 호랑이 잡는 역할은 여전히 계속돼서 그때는 호환이라고 해서 호랑이 피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지키고 마을을 지켜서 호랑이를 잡고 이제 이런 역할을 계속했어요. 물론 마을에 들어오는 강도나 깡패도 이제 막고 그랬으니까. 이 삼포수와 조선 정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반 거의 관립이야, 반 공립. 마찬가지로 고종 때에도 똑같이 그 제도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들이 화승총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전부 신식 강교 고종이 바꿔줬기 때문에 우리 홍범도 같은 장군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삼포수 출신이죠. 그리고 안중근도 삼포수 출신이에요. 안중근이 자기 직업내내 포수 이렇게 해서 그 여순 감옥에 취재받을 때 포수 나중에 막 져지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직업은 포수였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총을 제일 잘 쏘는 명사수였다 안중근이. 그걸 고종도 알아요. 그래서 고종이 이제 안중근한테 이 돌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혼자 한 게 아니고 고종은 명령을 받고 해요. 근데 이 안중근이 그 당시에는 삼포수가 막 그렇게 수만 명 막 있었기 때문에 포수대회를 많이 열었어요. 포수대회를 열어서 이제 많이 안중근이 장원을 해서 장원. 자기가 또 신천으로 이사가가지고는 원래는 항저 사람인데 신천으로 이사가서는 자기가 또 포수대회를 열어요. 지가 포수대회 열어놓고 지가 장원해. 웃기는 사람인데 아무튼 총을 그렇게 잘 쏜 걸로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아무한테나 그 임무를 인도를 적용하는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맡기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친일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아버지 때부터 그 집안이 다 그래요. 친일파야. 그런데 고종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은 이게 똑바로 살아요. 고종이 시켰으니까 너 저격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이행해서 이제 그래도 민족의 영웅으로 남아서 그 집안을 구했는데 아버지도 친일파고 동생도 친일파고 아들도 친일파고 위아래 다 그래요. 어머니도 그러고. 응? 자식 똑똑한 놈 하나 잘 두면 나머지 다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튼 합쳐서 4, 5만 명이 됐다. 근데 이게 삼포수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4에서 5만 명, 하여간 1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국 병사의 개인적인 자질을 보면 청군이나 외군 병사보다 월등했다. 1897년 경무청 보면 스트리플링의 이제 기록, 실제로 측정한 거예요. 1600명 대상 체격조사를 인용해보면
조선 남자의 평균 신장은 5피트, 5피트 4.5인치, 163.83. 최장신은 180cm 이상, 181cm죠. 최단신은 145.85. 이 당시 유럽의 군대 그 수치가 거의 육박해요. 일본군은 대단히 작았고, 작을 내자잖아요. 외국을 할 때 내자가. 한국인의 위상상태도 아주 좋았다. 그걸 써놨으니까 얼마나 이빨을 잘 닦았는지 보고 깜짝 놀란 이야기를 서양사람이 써놓은 걸 보세요. 끊임없이 그 소금으로 닦아갖고 소금 양치질. 국민의 뛰어난 개인적 자질은 해산 한국군이 대거 참여한 봉오동 대첩, 청산리 대첩에서 입증이 된다. 얼마나 우리 군대가 우수한 개인적인 기량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그러니까 이명희스나 이런 사람들은 송오브 아리랑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이산이라는 우리 독립군 청년을 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보면은 참 내막을 읽다 보면 이 이명희스라는 이런 여자가 이산이라는 한국 남자한테 폭 빠졌어. 쓴 책이에요. 키도 크고 막 펀치고 막 그러니까 상해에서 만나가지고. 한국 남자들이 국제적으로 더 잘 나가요. 요새도 그렇고. 중앙아시아 가면 한국 남자들 그냥 쉽게 전화갈 수 있대요. 지나가고 막 잡는데. 여기서 집에서 갈시 받고 박대 받으면 그냥 중앙아시아로 가세요. 갈 데가 많아요. 남자들이 조금 조금 없어 없어. 그렇죠. 남자들이 조금 없어. 울릉도, 독도, 간도를 영토로 확립했다.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무관을 기르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육군 무관학교를 살리는 겁니다. 그 민족의 간성을 육성인데 그 전에 일본이 기른 장교, 러시아가 기른 장교들이 애국심이 없어요. 그들의 애국심은 일본으로 향을 거나 아니면 러시아로 향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간부를 우리나라에서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세운 게 육군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예요. 결국은 1904년까지 495명의 장교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이 거의 모조리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군의 근간 세력은 육군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엄청나게 우대해서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줘요. 다른 그 공무원들에 비해서. 자세히 보시고 각자. 지금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는 오늘날 따지면 육군사관학교 전신이라고 보면 돼요. 사승관계로 스승과 제자관계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은 대부분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됐거든요. 99%가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었어요. 한 사람만 중국군 출신이었고, 거기서 길러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 약 2,000에서 3,000명 장교관. 뭐 고종이 부러워할, 고종을 기껏해봤자 한 500명 길렀는데 2,000에서 3,000명이면 24개 사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규모지요. 그래서 아주 고종이 받더라면 즐거워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한국이 광복할 때 광복군으로 신성부터 시작해서 쭉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쭉 장군들 장악하고 일본군 출신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숫자가 많지만 광복군을 계승하는 걸로 광복군 중심으로 대한민국 육군을 만들기로 결의를 해요. 결의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우리는 많지만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열등하지 않느냐. 독립운동을 안 했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지위를 낮춰서 대한민국 국군이 출발합니다. 국군 경비대로부터. 거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고 다음에 만들어진 육군사관학교도 바로 만들어졌는데 그 육군사관학교 교관들이 전부 독립군 출신들이에요. 스승과 제자관계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후신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좀 넘어가서
여기 독립운동에 나선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졸업생들인데 제가 사료를 보다가 눈에 띄는 대로 한번 모아본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다 모으지 못했죠. 이동희는 군대 해상과 동시에 강화도 전등사에서 의거해서 1910년 임정에 참여, 첫 임정 국무총장, 일본인은 첫 임정 첫 국무총리를 했다. 대단히 중요한 분이죠, 이렇게 보면. 근데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지청천 장군 아시죠? 광독군 총사령관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김재림 장군 청산리대첩 아시죠? 육군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그 뒤에도 유명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사학자가 아니니까 쭉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광복군의 최고 지도자거나 중간 지도자들이 대부분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입니다. 나라를 고종은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지만 싸워서 결국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인재는 거의 다 길렀다고 봐야 돼요. 예? 아까 앞에서 민간인들 2,300여 개의 학교를 세워서 광도 세대를 길렀고 또 군대도 사실 따지면 500명 정도 되는 육군 무관학교 졸업생들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독립군 자체가 완전히 넘기세요? 덮을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해군은 포기를 했는데 이유는 이거 아셔야 되는데 3면이 바다잖아요. 근데 이 3면을 일본 해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해군도 조심했고 물론 당연히 프랑스, 영국 해군도 조심했어요. 잘못하면 박살나는 수가 있으니까 러시아는 더 조심했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해군을 만들면 함정을 어디다 둬요? 제물포 아니면 원산에 둬야 되는데 거기 맨날 일본 군대 해군들 전화드는데 잘못하면 이게 상납해버리는 꼴이 되니까 안 만들도록 수없이 논의 끝에 결정을 내립니다. 해군은 없다. 육지를 장악한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처음에 시위대로 장악하고 그다음에 진위대를 만들어서 지방을 장악하고 서울만 장악하고 있을 때는 일본 놈들이 완전히 지방을 판쳤어요. 나중에 진위대를 만들었을 때 이제 전체를 우리가 회복을 하죠. 영토를. 대한제국 영토가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쭉 나오고요. 완전히 넘기세요. 네. 그러면 정리하면 대한제국은 아시아 제2위의 경제대국이었고 아시아 제2위의 군사강국이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나란히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1904년 노일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2월 6일 날 마산을 침공합니다. 2월 6일 날. 그리고 제물포에서 해전을 벌여요. 그러니까 여순을 공격하기 한 너댓 시간 전에. 대부분 역사 기록은 여순 공격으로부터 노일전쟁이 시작된 걸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제물포 앞바다에서 전쟁이 붙습니다. 이 전운이 막 감돌 때 고종은 비밀리에 타전을 해서 전 세계에 중립을 선언해요. 우리는 노일전쟁이 나면 우리는 중립국가가 될 것이다. 일본 놈들은 그걸 무시하고 마사토를 점령했으니까 국제법 위반이죠. 1904년 1월 21일 날 중립을 전 세계에 타전을 했는데 2월 6일 날 그러니까 15일 뒤에 마산포를 점령하는 거니까 그리고 전국을 군사점령해요. 바로 이어서 넘기세요. 15,000명의 선발대로 마산을 공격한 다음에 2월 9일 서울을 점령하고 경양 각지를 차례로 점령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전략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판 붙어 그냥 바로. 우리도 3만 군대가 있으니까. 시비를 걸면 붙어야지. 시비 건 거죠. 우리 땅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침해 공격. 전쟁해야지 뭐. 전쟁해? 그러면 러시아가 좋아했겠죠. 왜냐면 일본군이 많이 손실이 되니까. 러시아를 위한 싸움만 되는 거지. 우리를 지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놈들은 지금 완전히 침략 의도를 갖고
완전 무장해서 들어가지고 그럴 텐데 고종은 참기로 합니다. 중립을 군대에도 중립을 명령을 했고 중립국을 선언해서 중립을 명령. 얘네들이 웬만한 침범을 해도 참아라. 전력을 보존하라고 해요. 노일 전쟁을 한다고 들었으니까 이 새끼들이 노일 전쟁을 할 게 아니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군이 이기든가 지든가 하겠죠. 지면은 그냥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리는 거고, 그들이 이기더라도 만신창이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피루스 승리라고 그러는데, 패전이나 다름없는 승리. 일본은 사실상 노일 전쟁을 하고 나서 거의 군대의 3분의 2가 손실돼 버려요. 또 은행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전비를 미국이 대주지 않았으면 노일 전쟁이 못 이겨. 막판에 한 푼도 없었거든요. 미국 놈들이 이제 일본 놈들 똥구멍을 불어갖고 이제 우리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 놈들이 엄청나게 나쁜 놈들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가끔 나쁘지만 옛날엔 더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기로 하고 중립명령을 내리고, 근데 이제 직접적 시골에서는 속 끌어가고 돼지 끌어가고 우리가 싸우죠. 모르겠지만 군대끼리 충돌은 안 해요. 참아요. 그리고 이제 1905년 러시아가 패전을 하고 포스머스 강화조약이 맺어지죠. 1905년에. 그리고 나서 옆에서 자꾸 충동질을 해요. 미국 놈들이. 아, 너희들 러시아와 전쟁에 이겼으면 빨리 대한민국 집어삼켜야지 왜 안 삼키냐. 응? 옆에서 부추겨요. 그걸 이제 고종은 조미 수호조약, 그러니까 한미 수호조약의 1조가 서로 상대방 국가가 곤란에 처했을 때는 도와주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긴 걸로 이제 고종은 판단하죠. 국제법을 어긴 거. 그리고 그 당시에도 미국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프랑스 국제법 학자의 논문도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어거지를 쓰는 거죠. 일본 놈하고 미국 놈들이요. 왜냐하면 이 놈들이 1904년에 모르게, 한국 모르게 1924년에 알려졌는데 1904년에 테프트 가스라비락이라는 걸 맺어가지고 미국이 필리핀 먹고 한반도는 일본 너희들이 먹어라. 그 대신 그 특수이익을 탁절하게 보호한다. 일본의 이익이 한반도에서 탁절하고 필리핀에서 미국의 이익이 페라마운트란 말을 쓰는데 탁절한 이익을 보고 서로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락을 맺은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미국은 한반도를 먹으라고 일본한테 해야 그들이 필리핀을 먹죠.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제 조심스러웠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결국은 1905년 11월에 일사늑약을 냈습니다. 늑약은 막 강제로 막 맺은 늑약이라고 하는데 고종이 부른 말에 이건 일사늑약이다. 그리고 이제 대한매일 신보에 공표를 하거든요. 대한매일 신보에 늑약이라고 공표 바로 못하니까 영국 기자에게 칙령으로 위임장을 주어가지고 영국 신문이 보도된 것을 대한매일 신문이 인용해서 보도하는 식으로 해서 사기까지 다 보도가 돼요. 전국이 이글사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구나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12월부터 전 국민의 봉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거의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거의는 의병을 일으키라는, 의군을 일으키라는 명령을 거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부터 그런 이제 의병들은 거의 명령에 따라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단 한 건의 의병도 고종의 명을 듣지 않고 일어난 의병은 없어요. 1894년부터. 그러니까 의병은 박은식이 나라가 부르기 전에 먼저 일어난 민군이다. 그 정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역사 연구를 아는 사람이 헛소리인 거고, 다만 독립투사일 뿐이에요. 박은식은. 모조리 밀서를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밀서 없이는 군대를 모을 수가 없어요. 장병들을. 미쳤어요. 그냥 그 어떤 사람 유명하다고 모여갖고 목숨 내놓게 임금님의 명령을 받았다니까 몰래 해갖고 뭐 200~300명씩 모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으면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여? 군량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마을에 진출에 들어갔을 때 제일 부자 찾아갖고 골방에 들어가서 임금님 밀서 보여주고 군량미 대라. 그래야지 되지. 안 그러고 그냥 강제로 뺏으면 강도지요.
자발적으로 내게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고종의 명령밖에 없었어요. 모조리 다 의병을 일으키고 싶어도 서울로 올라와서 궁궐 앞에서 사람 시켜갖고 밀서를 달라고 조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경에서 혼자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자는 결국은 나중에 밀서를 받은 거인일지를 받은 의병단 밑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안 받은 경우에도. 안 그러고는 무기를 병장기를 함부로 두르면 그 반란이죠. 유경호과에서는 군자는 무기를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칼이 막 있고 막 고기 써는 부엌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밥 안 하려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아니고 병장기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안 가는 거예요. 밥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칼은 들지 말라고. 이게 뭘 공자 경전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부엌 들어가면 불알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떨어집니다. 병장기를 함부로 쓰지 말아라. 평화를 받으려는 평화주의가 공자 철학의 이제 핵심 대정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유교국가에서 병장기를 임금의 명령 없이 함부로 들면 난입니다. 난. 누가 의병이라는 그걸 내세워서 함부로 병장기를 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밀지가 내려오기를 대부분 전국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의병은 고종의 명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최초에 일어난 게 이제 최익현의 의병이고 나중에 이제 유인석의 13도 창의 대진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거의 10만에 가까운 군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안에 해산 군인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진 찍은 거 가끔 보신 적 있죠? 해산 군인과 일반 백성들이 같이 서서 찍은 거 맥켄지 기자가 찍은 건데 국군과 민군이 합쳐진 국민군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전국을 장악해요. 전국을 장악해서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군대 해산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해산된 거 아시니까. 자, 여기에 여기 폐위된 고종은 무수히 이강년, 허이, 이인영 등에게 밀지를 내려 1107년 11월 26일에서 27일 대한 독립의군 또는 원수부 13도 창의 대진을 결성하고 서울을 제한 전 지역을 해방구로 탈환했어요.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1908년 5월 6일자 보도인데 근래 각 지방에 의병이 출몰하여 심히 위험한 정세를 나타냈는데 대한매일신보는 고종이 비밀리에 설립한 신문이에요. 근데 영국인이 사장이야. 근데 못 건드리고 있어서 유일하게 여기만 보도를 이 신문만 하는 거예요. 일본인은 일부라도 내지에 들지 못하고 근데 지방에 못 들어간 건 일본인들이 군대고 뭐 민간인이고 경상에서 조금 떨어진 고향 양주 산중에 의병이 기천명식 일대 집단으로 있어 사방으로 행황하네 도저히 소부대로는 토벌기 어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907년 12월 초에는 서울 진공개혁을 세우고 1908년 1월부터 허위의 지하에 전초전을 개시했습니다. 통감으로 이제 계속 밀리니까 결국은 본국에 원병을 요청해서 그들도 4만 명으로 늘렸고 신식군대를 1909년부터 국민군은 실탄 무기 고갈로 인해 무기를 구하러 만주로 북상했다. 앞서 설명을 했었죠. 1910년 그 틈을 타고 병탄을 감행했다. 1915년까지 국내에서 국민군 항전은 계속됐다. 15년까지는 이제 만주로 간 뒤에는 진공투쟁, 국내 진공투쟁을 계속했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갑진애로에 맞선 1910년까지 국민전쟁을 총평하자면 1907년, 1908년, 1909년 해가 갈수록 부단히 가열되다가 만주, 연해주, 미주, 중국 등 극의 독립군으로 전환됐다. 1908년 국내 국민군 병력 수는 총 82,800명, 아까 10만 명 가깝다고 그랬죠. 1909년 38,600명 줄어들었는데 교전 횟수는 비슷해요. 왜? 줄어든 사람들은 만주로 와 있기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힌 거고 그런데 국내 진공투쟁을 했으니까 교전 횟수는 비슷하다. 1907년 8월
그리고 1912년 6월까지 4년간 전투는 총 2,852회가 벌어졌고 그때까지 국민군 전사 총수는 17,840명인데 일제 통계입니다. 갑진열한 총위생자는 동학군 사망자 수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학군 사망자는 전사자 3만, 전상 사망자 2만을 합쳐 총 5만 명, 민간 포함 총 사망자는 20에서 3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동학군을 도와준 민간인도 다 죽여버렸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국민군을 도와준 민간인도 다 죽였을 거라고 봐야 되니까 약 2만 명 정도 저 일본 그 경찰 통계는 엄청나게 축소보다 가급적 적게 죽였다고 해야 그들의 정당성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은 거고, 근데 학자로서 내가 추산해보면 약 최대 30만 명, 최소 2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산하가 피로 물들었죠. 총 한 방 안 쏘고 주권을 내준 게 아니고 싸우다 힘이 모자라다. 결국 패전한 것이지 패한 것이지 양이한 게 아니다. 그들은 2월 6일 날 점령한 뒤에 바로 도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분시를 아까 했다고 그랬죠. 근데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고종을 끝내 그들이 이제 독사를 해버려요. 이제 임금이니까 독시라고 하는 건데 3.1운동과 고종이 내린 밀지, 마지막 밀지가 임병찬에게 내린 밀지예요. 고종도 내렸고 순종도 내렸어요. 임병찬이라는 전북 의병장은 1907년에 의거를 했는데 살아남았어요. 최익현과 같이 대마도에 잡혀갔는데 대마도에서 최익현은 굶어 죽었고 그 시체를 안고 돌아온 사람이 임병찬이에요. 이제 은거하고 있었는데 전북에 그 사람에게 고종과 순종이 밀명을 내립니다. 대한독립의군부를 창설해서 싸워라. 왜 조용하냐? 12년과 13년에 걸쳐서 여러 번 밀지가 내려요. 비밀리에 서로 계속 주고받죠. 전북 의병장 임병찬에게 밀지를 내려 둔원이라고, 이제 호는 둔원인데요. 복국을 위한, 복국이란 말을 썼어요. 광복 비슷한 말이죠. 복국을 위한 대한독립의군부 결성과 광복투쟁을 명합니다. 임병찬은 광무제 고종과 용의제 순종의 밀직을 동시에 받은 유일한 의병장이에요. 하나는 전임 황제, 또 하나는 현재 황제인 사람한테 받았는데 둘 다 이제 황위를 뺏기고 왕으로 격하되어 있었죠. 임병찬은 사상 초유의 비폭력 정치 투쟁 전략과 대한독립의군부 조직 체계를 담은 관견을 써서 1914년 고종의 비준을 받고 극비리에 대한제국 비밀 정부인 대한독립의군부를 조직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 갑오 열한에 맞서 동학농민 전쟁을 벌였는데 패배했어요. 30만 정도 죽었어. 조금 전에 또 갑진 열한에 맞서 국민전쟁에 한 30만 죽었어. 또 무기를 들고 또 싸워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또 해야 되나? 일본군의 신식병기는 압도적이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실제로 느꼈단 말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양반이 군사투쟁으로는 너무 싸우기 어렵고 전 세계 여론을 들뜨게 만들고 전국의 여론을 들뜨게 만들어서 일본을 본토를 뒤흔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독립을 달성해야 된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사실을 알려서 지배 비용을 폭증을 시켜가지고 한국을 포기하게 만드는 전략을 짜요. 비폭력 정치 투쟁 전략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3.1운동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3.1운동 직전이잖아 이게. 3.1운동은 무대포로 일어난 운동이 아니고 이미 전략 전술은 짜여져 있었고 고종의 비준을 받은
전략전술. 그 전술소 이름이 관견인데 대롱관자예요. 대롱으로 바라보는 것이 의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임금님에게 올리는 거니까 자기를 낮춰서 네, 소견은 이런 뜻이에요. 소견을 올립니다. 이 제목이 관견이. 이 관견은 전국에 뿌려졌거든요. 조직을 해야 되니까 이미 여기저기 다 알고 있는 전략 전술이에요. 일시에 전국적으로 거족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항의 만세 운동을 벌이든지 항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일본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문 재무, 문으로 무를 이긴다. 이 전략을. 이문 재무. 이제 그때 쓴 이제 용어가 용동이라는 이제 용어인데 용상 역도할 때 용상이 있죠. 빡 들어 올리는 걸 용이라고 치솟아 오를 용자. 전국에서 온 국민이 치솟아 오르듯이 로선 좀 치듯이 들고 일어나면 일본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전국 조직을 다 마친 뒤에 어떤 한 청년의 실수로 조직이 들통나요. 그리고 이제 체포돼서 전국적으로 체포돼가지고 유배지에서 죽게 되는데 4년 뒤에 이제 3.1운동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한 운동이지만 이 사람의 비폭력 정치투쟁 전략은 대단히 중요했다. 3.1운동이 고종호 독살로 인하여 일어났을 때 33인의 민족 대표들이 이 전략을 써요. 33인은 15명의 동학 출신하고 16명의 기독교, 2명의 불교 스님, 이렇게 해서 33인이죠. 15명의 동학교도 중에 손병희를 비롯하여 9명이 갑오외란 때 동학농민전쟁의 참전용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투쟁을 선택한 것은, 임병천의 전략을 선택한 것은 다 생각이 있어서 선택한 겁니다. 3.1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느냐.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막 폭력화되는데 서울에서 이 기생집에 앉아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들은 국민들의 실상을 모르고 얼마나 분노에 차이는지 모르고 저렇게 얌전한 투쟁을 선동했다, 주문했다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는 좌파 사가들도 많아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로 전해서 그 이전에 2번의 전쟁을 통해서 거의 대학살을 체험했는데 또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선 지방으로 갈수록 폭력화됐다? 근데 지방으로 가가지고 3.1운동 때 우리 백성들이 일본군한테 총을 쏘거나 칼로 찌르거나 창으로 찌르고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몸싸움을 했고 주먹으로 두들겨 팼고 파출소를 공격해서 때려 부쉈고 세 번째 파출소를 공격할 때 돌멩이로 그냥 왕창 돌멩이를 던져서 부셨어요. 근데 1920년대까지도 저 아현동에서 석전을 했습니다. 돌싸움을 했어요. 난 돌싸움을 하면서 컸는데 돌싸움을 하면서 안 컸어요. 동네끼리. 돌싸움 하는 거 우리 민속 풍속이에요. 풍속. 그걸 돌멩이 던졌다고 폭력화됐다? 상황 판단을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군이 무기를 들었으면 우리도 무기로 싸워야지 그게 폭력화됐다고 하는 것이지 그 우리의 전통적인 그 놀이에 따라 돌팔매 놀이 좀 했는데 그걸 폭력화라고 판단하면 잘못한 것이다. 끝까지 서울에서 33인 지도부가 내린 전략 전술은 끝까지 지방 끝까지 다 그대로 관철됐다고 봐야 돼요. 그 열기 속에서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 창건이 되는 거예요. 상해에서. 서울 사람들이 몰려가갖고 거기서 창건을 하는 거니까 3.1운동은 성공한 혁명이고 따라서 3.1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 3.1혁명이 26년대에 성공을 했다고 그랬죠. 미국은 42년대에서 독립선언한 뒤에
영국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영국은 막강했고 당시에도 캐나다가 영국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계속 미국에, 예, 거기서 미국 땅에서 패배한 뒤에도 침공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캐나다까지 점령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벌여야 되었어요. 1821년에야 종전이 된 거니까. 그것에 비하면 한국은 선언한 뒤에, 독립선언을 읽은 뒤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나라를 되찾은 것이다. 독립을 실제로 달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1운동은 고종의 독살로 그 분노에서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종이 죽어서 대한민국이 쓴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고종은 독살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써놨으니까 각자 읽어보시고, 일본이 독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어쩌고저쩌고 논의를 하는데, 이건 여러 그 핵심적인 증거들은 일본이 청산가리로 죽인 것이 거의 뭐 확실해요. 그 증명을 쭉 해놨기 때문에 학술 논문도 여러 번 썼고요. 넘기세요. 근데 고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결국은 이제 고종이 독살 당했으니까 끝났잖아요. 최종 총평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고종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어요. 계산하고 있었고, 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걸 여러 가지 증거로 알 수가 있다. 자기가 죽어서 2천만 동포가 몽땅 들고 일어나기를 바랐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고종이 헤이그 밀사 이상설에게 한 마지막 당부가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데, 로이터 통신에 뭐라고 로이터 통신 기자가 물었냐면, 너 여기 와 있는 동안에 임금이 퇴위당했어. 여기서 이제 특사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죽을지라도 계속 독립투쟁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 자기에 대한 특명이었다. 이제 이 말을 하면서, 독일말로, 독일 알가메나 짜이투이라는 독일 신문이 로이터 통신을 받아가지고 보도한 거예요. 로이터 통신권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보한 사료는 알가메나 짜이투 독일 신문 거예요. 보면 뒤로 넘겨보세요. 여기 독일말 다 읽을 시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사절단은 이게 특사죠. 헤이그 밀사라는 전 한국 황제, 벌써 전자를 붙여놔서 남들이 퇴위당이 있습니다. 전 한국 황제에 의해 파견되는데, 그들의 임무는 이 황제의 퇴위가 확실시 되더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황제의 마지막 말씀이, 내가 살해당하더라도 그대들은 나의 신변에 개의치 말고 국가 독립을 회복하라 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 이 말은 자기가 살해당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응? 이거 자기의 죽음을 계산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료들을 통해서 고종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세요. 자, 그런 총평을 한번 보면, 외인 곤도시 시로스케, 곤도 시로스케라는 이왕직 서기관이 자기가 써놓은 책을 나중에 출판하게 되는데, 1926년에 한마디로 고종은 재주와 지략이 너무 많은 반면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아 뭐든지 좋게 여기는 임금이었으며, 특히 권세와 명예를 동경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일 것이다. 각 방면에 능통한 고종의 말솜씨는 사람의 재주로 하늘의 재주를 빼앗을 정도로 뛰어났는데, 아마 그런 분은 고종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총명한 임금을 보필한 유능한 신하만 있었더라면 분명 국정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게 임금을 보필한 유능한 신하가 없었다고 전부 친일파만 주변에 쫙 깔려버린 거죠. 지금도 친일파가 전 국민의 비용은 많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놈들 일본 군대가 착륙하니까 세력을 얻어가지고 고종을 겁박하는 세력으로 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지금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한일 군사동맹 얘기를 했어요. 맺어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가 지금 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위대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반도에. 이렇게 되면 이제 친일파들이 완전 특세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헐버트라는 사람이 이제 고종을 평가한 걸 보면,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조금 앞으로 더 킹 오브 코리아, 한국의 왕은 결코 네버 서렌디드 투더 자펜스, 일본에게 항복한 적이 없다.
네거티드히 그는 결코 그의 옥자의 신성함을 자발적인 동의로 더럽힌 적이 없다. 그는 휘기는 했지만 부러진 적이 없다. 원래 유교에서 공명의 참뜻에서 군자는 대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대나무 같은 사람은 대쪽처럼 쪼개갖고 사람 찔리고 그런 게 아니고, 대나무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주잖아요. 바람이 멈추면 바로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고, 또 반대쪽으로 불면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좀 낭창낭창한 게 이제 원래 군자의 모습인데, 그렇지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대중과 더불어 살아가되 낭창낭창하게 잘난 척하지 않고, 꼭 부처님의 연꽃과 같은 거죠. 연꽃이 깨끗하게 피지만 더러운 물에서도 그냥 얼굴 대고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도 거기다 대고 있고, 백성과 더불어 사는 연꽃 같은 존재 또는 대나무 같은 존재가 이제 군자의 모습인데, 그 말을 쓰는 거예요. 휘기는 했지만 부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걸고 he appealed to us,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겠지만 효과가 없었다. 또 목숨을 걸고 이 평화회의, 헤이그 평화회의에 접근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또 목숨을 걸고 그는 유럽의 많은 재상들에게 호소를 했지만 거꾸로 강요당한 퇴위로 인하여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는 he was warned upon a throne, 그 옥자에서 오도가도 못 오게 거기서 주저앉고 말았다. 이런 얘기네요. I say to Korean people, 나는 한국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Everywhere that they can cherish, 모든 곳에 있는 한국 백성들에게 they can cherish through all the age to come, 다가올 모든 세기 시대에 걸쳐서 그대로 당신들의 마지막 왕의 불멸적인 충성심을 간직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바다. 헐버트는 외국인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가 독립한 날부터 서둘러서 돌아와가지고 2주 뒤에 죽어서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료에 나오는 거고, 이제 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 고종은 위압적인 카리스마로 위협을 이루고 어이없이 죽음을 맞는 초인적 초합리적인 영웅 호골이 아니었지만, 파천왕의 절묘한 천재적 지략과 불구로 의지에 과감한 용기를 발휘해 갑오외란으로 패망한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부활시키고 한국 영토를 강거터 대항길에 최대로 넓히고 은근과 끈기로 적확한 감성과 치밀한 이성으로 최후 일가까지 투쟁하며 자신의 죽음까지도 계산해서 기꺼이 민족의 재단에 목숨을 바친 민족 지도자다.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른 고점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내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라지스키 하시는 분. 아무튼 고종은 독시를 당했고 당시 동학교도는 우리가 볼 때는 350만, 천독의 안에서는 6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동학교도가. 그들이 3.1운동에 주력이 됩니다. 안 그랬으면 3월 1일 날 정오에 12시에 똑같이 그 태극기 들고 나가고 그게 조직적으로 되겠어요? 전국적으로? 물론 기독교인들도 많이 도왔고 그렇지만 기본 조직은 동학 천도교 조직이었다. 그리고 천도교가 모든 운동 자금을, 항목 자금을 다 댔고, 태극기도 필요하고 독립선언문 인쇄도 필요하잖아요. 이종일 이런 분들이 독립선언문을 다 있는데 그 사람은 1894년 갑오 농민전쟁 때 참전용사예요. 그리고 제국신문이라는 순 한글로 된 여성을 위한 신문을 최초로 발행한 사람이에요. 이종일이라는 분이 33인 중에 한 분이죠. 아무튼 대한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이제 어떤 뜻이 들어있냐. 대한독립만세는 그때 대한민국이 사회에서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대한제국만세라는 뜻이에요. 고종의 그 나라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뜻이고, 대한이라는 말은
1910년 8월 24일부로 쓸 수가 없는 말이 됐어요. 일본 천황의 칙령에 의해서 대한은 조선으로 한다. 1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일 병탄 1조가.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말인데 썼으니까 이미 한거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많은 사료는 조선 독립만세라고 되어 있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당시에 그리고 남아있는 취조문들 대부분 조선 독립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대한독립만세라고 받아 쓰잖아요. 천황 칙령 1호를 위반하는 거야. 너 뭐라고 만세 불렀으면 대한독립만세라고 했으면 조선독립만세라고 받아 쓰고 일본 형사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한양대 교수 한 놈은 대한독립만세라고 만세 안 불렀대. 조선독립만세라고 불렀대. 아니 마당에 휘틀어져서 장군은 바로 치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사료 비판을 하면서 해야지. 근데 뭐 사람들을 일기장이나 뭐 편지에 이런 전부 대한독립만세예요. 일본인이 간여하지 않은 모든 문서는 다 대한독립만세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세 개의 정부가 제안이 프로포절에 나와 있었는데 하나는 신한민국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민국 임시정부고 한성 임시정부 이 세 개가 나왔어요. 한성 임시정부는 이제 사라졌고 그들의 헌법 체계만 받아들여져서 1919년 4월 11일 날 헌법을 만들 때. 근데 여기 보세요. 신한도 민국이고 조선민국 임시정부도 민국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선민국 임시정부는 동학교도들이 만든 프로포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통령이 부통령은 이승만, 정통령은 우리 손병이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신한민국은 대통령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만 있어. 그 말은 다시 우리가 입헌군주국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자리를 비워놓고 거기에 왕을 갖다가 앉히려고 생각을 높은 놈은 신한민국이란 이 이름을 잘 보세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했던 대한제국기의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계속 썼었다. 제가 사료를 11개 정도를 찾았었거든요. 대한제국이라는 말은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대한국, 대한민국. 여기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뜻으로 이제 됐고 이걸 바탕으로 상해 임시정부 국가가 제도화되고 또 이 헌법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 고종의 그 공문 또는 대한제국 황실의 공문을 기리기 위해서 7조에 그때는 이제 헌법이 아니라 헌정이라고 그랬는데 7조에 구황실 우대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라고 했을 때 9월이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다른 세력들이 자꾸 우리 빼놓고 너희들만 만드는다고 해서 이제 9월에 헌법이 다시 만들어질 때는 때에도 똑같이 그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3.1운동으로 건국된 상해임시정부를 정통성을 개선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법통을 개선하고 우리 헌법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황실 우대 조항까지 개선한 거예요. 대한제국도 뜻을 개선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한민국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국호도 대한민국으로 다시 확정되는 거예요. 이때 창제되는 게 아니라 이미 쓰던 말이니까. 그리고 4절까지 애국가도 여기서 이제 확정되고 애국가는 이미 대한제국에 많이 쓰던 집단 지성으로 창제된 거예요. 무궁화가 국화인 것도 그때 대한제국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이제 당연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화는 지금도 무궁화예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어도 한국어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우리나라 서울도 서울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장관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어는 일본어다, 영어다. 그러면 이건 위헌이야. 이걸 관습헌법이라고 해요.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너무 셀프 에비던트 자명해서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서울이 서울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는데 서울을 옮기려면 천안 근처 거기로 세종으로 옮기려면 헌법 개정의 절차와 같은 절차를 밟으라고
헌재에서 그렇게 안내를 해줬죠. 관습헌법이라고 그러고, 관습헌법이 성문헌법 국가일 수도 있는 거다. 거꾸로 관습헌법 국가에도 성문헌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습헌법 국가는 영국이죠.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가 문서로 되어 있지 그게 뭐 입으로 말로 되어 있습니까? 또 왕위 계승법 다 문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헌법 국가에도 성문화되어 있는 헌법이 꽤나 있고, 미국도 대표적으로 헌법 해석은 미국 대법원이 정하고 있죠, 권한은. 근데 옛날에 그 평등조항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흑인을 차별할 때 흑인과 백인 식당 같이 못 쓰고 연차 같이 못 쓰고 그럴 때 또 이제 equal but separate, 평등하지만 분리된다, 이게 합헌이라고 해석했어요. 헌법이 이상하죠. 근데 나중에 위헌으로 1970년대에 들어서 대법원 위헌으로 판결을 해요. 헌법이 그냥 있는데 관습으로 바뀌었어, 판례에 의해서. 미국은 주로 그렇게 운영해 가거든요. 판례가 훨씬 더 미국에서는 중요해요. 써 있는 문서 그 글자보다. 관습헌법 국가예요, 미국도. 근데 관습헌법 국가인데 그 모태가 되는 헌법은 성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성문헌법 국가에도 불문헌법이 있다. 관습헌법이. 헌재가 지난번 판결을 잘못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판결이 나왔을 때 무슨 놈의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이야기를 하냐고 헌재를 막 공격했습니다. 천정배, 신기남 이런 변호사놈들이. 그놈들이 그 헌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변호사야말로 진짜 헌법 모르는 놈들인데, 진짜로. 왜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과목에서. 그런데 더욱 문제는 모든 내가 그 당시 헌법 교과서 그들이 읽었던 거, 공부했던 헌법 교과서 다 걷어서 7, 8권 다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다 써져 있어요. 관습헌법 국가에도 성문헌법이 있고, 성문헌법 국가에도 관습헌법이 있다고 다 써져 있어요. 근데 써져 있는데 반 페이지도 안 돼. 아니면 어떤 또 허영 같은 교수의 책은 갑주에 들어있어요. 갑주. 이게 자기들이 아무리 고시 공부하는 놈들이 봐도 절대 문제 안 나올 분량이잖아. 이게 안 한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무식한 놈들이 막 헌재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한 놈들이 사람만 잡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망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식해갖고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게 대표적인 경우죠, 이런 거. 아무튼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서 창건이 됐는데 창건되자마자 무력화해버려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본 놈들이 이간질을 시킵니다. 중국인과 한국인을 이간시켜서 만주에서 중국인과 한국인 간에 이제 논에다 물대는 걸 가지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막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죽였다고 막 보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막 중국인 중국집을 막 공격하고 막 피투성이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걸 중국도 크게 보도하고, 중국인들이 또 조선인들 막 공격하고, 그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해 임시정부가 프랑스 조기에 들어섰는데, 이게 나가기만 하면 맞아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차는 막 관통해서 다니거든요. 이게 존립이 불가능한, 그 소재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요. 두 번째, 1924년에는 5, 6년도 안 되는 사이죠. 24년에 일본군이 간섭군으로 시베리아에 출병을 했거든요. 그 러시아 혁명을 막으려고. 그리고 그 뜻 공백을 이용해서 땅도 차지하려고 들어갔는데 24년에 적군들이 거의 다 이겨가지고 일본군을 쫓아내요. 적군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 장악을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조선인들이, 국회 물든 사람들이 임시정부 안에 엄청 많아진 거예요.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우대결이 계속돼가지고. 그리고 분란을 계속 겪고 무력화를 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좌익들 떠나고 거의 우익만 남았는데, 민족계만 남았다고 해서 민족계만 남았는데 힘이 없어요. 돈도 안 보내. 대부분 러시아 쪽에 있는 동포들은 다 좌익이 됐을 게 아닙니까? 보내던 돈을 하나도 안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조금 오는 돈 갖고 유지되는데, 미국도
아니 상해 임시정부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돌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문제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자마자 일부 세력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이승만을 내국노로 보는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이승만이 우리를 보국으로 미국 등 연합 그 세력의 보국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미국 국무성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들어가지고 그 이완영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이승만 새끼는 아직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왕조 고종을 여전히 따르는 그 부하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회영 이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민족계열도 많이 비게 된 거예요. 세 번째 그 이승만 문제로 인해요. 이승만이 결국은 나중에 미국에서 돈 걷어가지고 보내주지 않고 막 그래 탄핵해버리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탄핵당한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이에요. 탄핵당해서 이제 인연이 없어지죠. 임정과 이승만은 인연이 없어져요. 1940년대까지. 30년대 말까지. 그걸 구해준 게 이제 김구가 구해줘요. 그 역할이라도 주거든요. 미주 외교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만들어요. 그 이전에 명함도 없어갖고 미국 국무성에 편지도 못 썼어요. 개인적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김구가 구해줘가지고 이제 미 국무성에 편지도 써서 항의도 하고 있죠. 아무튼 간에 그 세 가지 문제로 임정을 무력화돼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조직 거의 집값, 집세도 못 내는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김구가 그때는 높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 경찰국장 정도 됐는데 제안을 하기를 특무공정을 통해서 다시 임정의 명예를 회복하지 않는 한 살아날 길이 없다. 제안을 해서 전권을 위임받아요. 아니면 이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요. 비밀 조직이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첫 번째 황제를 암살하는 그 계획을 수행을 해서 이봉창 의사에 의해서 했지만 물론 실패했는데 그걸로 인하여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거야. 상해를 그놈들이 점령했는데 그 상해를 점령한 그 천황을 공격을 한 자기들은 해본 적, 생각도 해본 적도 없는데 공격을 한 걸 보고 거기 두관 하나만 다치고 중상을 입고 천황은 무사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중국을 침략하고 있는 일본군들이 비밀을 뭘 샀냐면 안타깝게 빗나갔다 이렇게 중국 신문이 보도를 했어요. 그걸 빌미로 삼아갖고 상해를 점령해버려요. 상해 사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0만을 죽여요. 상해에서 중국이 30만을.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조선 청년이 30대였거든요.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노려?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뭐 미주 동포도 당연히 알고 뭐 저 남미 동포도 알고 그래갖고 뭐 쿠바, 멕시코, 미주 뭐 또 이런 데서 상금이 엄청나게 답지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온 데가 중국인들 왼수로의 목을 따라가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국 청년은 그랬다고. 더 많은 돈이 중국인들로부터 와요. 상금이 답지를 해서 그걸로 강력한 폭탄, 김구가 많이 반성을 해요. 그게 너무 약한 폭탄이라 천황이 안 죽었지. 그 사람만 죽게 됐다. 결국은 강력한 폭탄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 수없이 실험을 해가지고 돈이 많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강력한 폭탄을 만들어서 윤봉길 의사에게 그 폭탄을 쥐어줘요. 거기서 7명이 사상돼요. 2명이 죽고 7명 중에 5명은 이제 중상을 입거나 다리를 잃었거나. 서게미스라고 하는 자는 이제 거기서 총명사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 승진해서 일본의 외상이 되거든요. 미조리 호에 항공문서 정연할 때 다리 쩔럭거리고 나온 놈이 있죠. 그 일본 대표. 그래서 서게미스인데 그런데 그때 다리를 잃어버린 거야. 윤봉길 여사한테. 그 두 번의 사건으로 이제 더 많은 돈이 돌아서 완전히
임시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정부가 되면서 김구의 명성이 전 세계에 이제 밀만을 해요. 이거 이제 장개석도 만나고 싶어 하고 막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장개석도 연장이 이루어져갖고 한중 군사동맹이 맺어져요. 그러면서 임전이 다시 확 살아난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놈들이 남경을 공격해 일본 놈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상해 점령당했지 남경 당했지니까 임시정부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쫙 여행 남쪽으로 여행해서 중경으로 가서 중경 임시정부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계속 투쟁을 계속하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가장 최대의 문제가 광복군을 창립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가 미국이 세우고 있는 40년 신탁통치. 지금 쉬는 시간을 안 드렸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가고 싶은 분은 조용히 갔다 오시면 되겠어요. 신탁통치를 40년을 하려는 계획을 세워 미국이. 그것도 이제 미국 혼자가 아니라 공관이라서 공동관리.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이렇게 네 나라가 공동관리하는 신탁통치 40년.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봤자 미국이 대장을 얻죠. 나머지 세계에서는 관심도 없는 중국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중국은 안 하겠다고 빠져요. 그 음모를 분쇄하는 거. 광복군을 만드는 거. 광복군이 전투를 많이 벌이기도 하지만은 안 싸우고 이기는 전략 전술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일본군에 들어있는 우리 한적군 병사, 한국 국적의 병사를 빼놓는 일하고 대만 국적의 또 병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걸 빼놓은 일. 근데 이게 그들을 선전선동을 통해서 빼오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 한국인들한테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령한 지역 가서 장사를 해라. 그러면 돈 많이 번다. 그래가지고 일본인들도 많이 와서 이민이 와서 중국에 살았지만 조선인도 많이 살았어요. 한 60만 명 정도 살았어요. 새로이 추가된. 그들 안에서도 또 장정들을 징병을 해서 광복군을 만드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송편 가게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그렇게 써져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가서 공작을 하고 일본군들이 와서 먹고 그럴 때 일본군 중에 뭐 한적병사를 이제 소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뭐 1명, 2명, 7명, 8명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막 중대 전체가 몽땅 경우도 있고, 한국인이 중대장인 경우에는 거기서 일본군 빼고 다 넘어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공작을 계속해서 300명으로 출발한 광복군이 나중에는 막 1,500명, 2,000명 막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국과 미국 군대가 군도 깜짝 놀라갖고 이거 안 싸우고도 이기는 상황이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 한국군하고 협력을 해요. 근데 미국도 이제 국내 진공 부대를 같이 만들고 영국도 8명의 우리 광복군을 데려다 같이 협력을 하죠. 이유는 광복군은 세계에서 가장 인텔리전트한 그런 군대였어요. 한국말 잘하지, 일본말 잘하지, 중국말 잘하지, 영어 잘하지, 그렇게 모든 언어를 구사하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버마에서 일본군을 포로로 막 수백 명씩 잡았는데 그 새끼들한테 군사정보를 빼내야겠는데 뭐라고 이런 짓거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전혀 몰라. 그냥 한국군 그 광복군 장교한테 이제 통역을 시켜서 이 새끼 뭐라고 그냥 일본군이 일본말로 하면 이 사람은 일본말 알아듣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제 말해줘가지고 많은 정보를 빼서 버마에서 영국이 승리해요. 근데 한국군한테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이 군대의 중요성, 광복군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다시 중경 임시정부의 중요성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승만의 전략 전술이 잘못된 거죠. 한국 광복군 그런 거 병정놀이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돈 받는다. 독립 외교만을 해야 된다. 외교. 미국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미국 불알 붙들고 늘어져서 미국이 독립시키는 것도 아닌데 신탁 통치하려는 사람들인데. 응? 임시정부는 독립전쟁론과
독립외교를 두 개를 다 받아들여요. 독립외교도 하고 독립전쟁도 하고. 그 대신 독립외교의 주 대상 국가를 미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삼죠.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이런 데 영국으로 삼지. 미국이 그렇게 참전을 오랫동안 안 하잖아요. 1941년 12월 1일 날 무슨 진주만 공격 당하고서야 이제 참전을 하니까 상대를 하기 어려웠었고. 아무튼 이런 영모로 미국도 우리 광복군과 임정을 중시하게 됐고, 또 당연히 그 장개석은 고마움을 뿌린 거죠. 그래서 또 그런데 연쇄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게, 중국에서 미군 비행기를 폭격기를 발진을 시켜가지고 동경을 폭격하려고 그래요. 폭격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돌아오면 일본군이 점령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군이 살아남으려면, 미군 정부가 살아남으려면 그걸 잘 지켜야 되고, 그 중국군이 점령한 땅이 넓어야 되겠죠. 다른 데라도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많이 대주고 그랬는데, 무기를 주로 이제 버마를 통해서 대줬는데, 그 버마 루트를 일본 놈들이 끊으려고 버마를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국군이 승리를 하면서 다시 장개석 루트라고 그러는데요. 장개석 루트가 살아나요. 오늘 장개석에 미군 무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장개석 군대가 싸우는 족족 패전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 군대가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 쓸 줄 아는 군인들이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수학을 아는 자들은 10분의 1도 안 됐어. 수학을 모르면 박혀보고 못 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또 두 번째,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다니는 거야. 군대 머릿수만 채우고 있는 거죠. 아무리 무식해도 총은 방에서 당기면 나가니까 무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무기가 없는 군대예요. 거의 반 이상의 무기가 없었대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앞에 죽으면 주워 싸워. 군인한테 무기를 안 주고 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군대죠. 그러니까 계속 일본군한테 끊임없이 패배를 그들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무기를 내야 되겠다는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무기만 배워서 3일 배우면 쏘니까 3일은 안 배우고 하루만에도 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군으로 생각하고, 중국은 국제적 지위를 계속 높여서 카이로의 4대 강국의 약속, 카이로 선언 약속에 초대를 해요. 처음으로. 장개석이 최초로 중시되고, 또 광복군에 의해서 또 중요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이 루트를 통해서 카이로 선언에 김구와 우리 민족진영에서 입김을 집어넣어가지고 코리아 선언을 만드는 거야. 이건 자세히 알겠으면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싸움을 해야 되는 건 신탁통치 40년 신탁통치 계획인데, 여기서 읽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40년 신탁통치 계획과 김구의 중경 반탁투쟁 개시 내용인데요. 루즈벨트는 장개석이 한반도를 다시 속방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한국의 즉시 독립에 반대했다. 그리고 4개국의 공동 40년 신탁통치를 이제 획책을 했습니다. 장개석도 미국 입장에 말려들고, 처음엔 장개석 반대해요. 신탁통치안에 자기들 안 하겠다고. 근데 막 너무 미국 조회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미국과 갈등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막 말려들어. 국제 여론이 신탁통제로 흘러가는 중 1940년 중반부터 임정은 중국 저명인수들과 연대해서 반탁투쟁을 전개했다. 반탁투쟁을 국내에 돌아와서 한 건 두 번째 반탁투쟁, 첫 번째 반탁투쟁이 중경에서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김구와 임정 여인들은 1940년 7월 26일 오전 장총통과의 역사적 만남을 통해 신탁통치안을 물리치고 즉시 독립론을 대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정의 강고한 입장을 직접 확인한 장개석은 즉시 독립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카이로에서 즉시 독립론을 관철시켰다. 만약에 이 7월 26일 이 회담이 없었으면 장개석은 가서 그냥 미국 입장을 동조해버리는 식이 됐겠죠. 루즈벨트는 군사적 의존관계 때문에 불가분 즉시 독립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의존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군 진주 부산군이 아니라 이런 연쇄적인 군사 의존 관계를 활용한 임정과 광복군의 광복전쟁과 간구한 외교전의 전승거리였다.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게 아니고 미군 들어와서도 또 하지 군대는 점령군으로 들어왔죠. 우리 오커페이셔널 아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한국인들 환영으로 나온 사람 2명 쏴 죽이고 일본군이 쏘아 죽이는데 그냥 다 봐줘버려요. 카이로서는 원문을 보지요. 1940년 11월 26일 채택됐는데 12월 1일 공표가 되기로 해서 약속을 하고 12월 1일 날 공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테헤란까지밖에 스탈린이 못 온 거예요. 테헤란에서 마지막 사인을 받는 날짜가 이제 12월 1일이니까 사인을 한 뒤에 전통을 받은 다음에 발표해라 이렇게 된 거죠. 세 사람만 했었던 거예요. 프랑스 외무장관하고 처칠하고 루즈벨트하고 세 사람만 했다가 이제 스탈린이 추가 서명한 거죠. 일본의 카이로서는 읽어볼게요. 일본에 대한 미래의 군사작전에 관한 몇 가지 군사적 임무가 합의되었다. 일본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개시일에 장악하고 점령한 태평양의 제도서를 박탈하고 일본이 중국인들부터 절취한 만주, 대만, 평화도 등 모든 영토를 중화민국에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연합국의 목적이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빼앗은 다른 모든 영토로부터도 추방될 것이다. 앞에 말한 새 강대국은 한국 백성의 노예 상태를 유념하고 적절한 시점에 인듀 코스라는 말, 한국이 독립할 것을 결의한다. 코리아가 2번 나오죠.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새 연합국은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야기하는 데 필요한 심각한 장기 작전을 계속 견뎌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언을 분석해보면 선언의 3가지 특별한 점은 일본 점령하에 동아 9개국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만 2번이나 특징하고 있는 거. 이것은 윤봉길 의거일의 한국 임정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각인되었고 장개석의 임정의 즉시 독립 방침을 카이로에서 적극 대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카이로선언은 사실상 코리아 선언이 되었다. 태왕계 고종은 서북간도 부근 각지 인민에 대한 치교 1909년 3월 15일에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 오로지 독립이라야 나라이고 오로지 자유라야 백성이라는 구절이 여기에 이 선언문 안에 코리아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로 반복됩니다. 보통 free and equal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는 independent는 원래 고종 때부터 쓰던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모든 독립단체는 전부 자유와 독립이라고 썼어요. 자유와 평등이 아니고 중국 문서만 하더라도 자유와 평등이라고 되어 있지 독립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고종의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밀지는 안중근도 읽었어요. 이 밀지를. 이 밀지 읽었다고 좀 반전 났거든요. 그 여수에서 취조받을 때 지입을 해버려요. 읽었더라고. 한인 애국단 선언문과 광복군의 재문세에 반복되는 치교의 이 구절이 장개석을 경로로 카이로 선언에 그대로 삽입됐다. 여기서 인듀 코스, 적절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처칠의 언어고 처칠이 고친 유일한 문구입니다. 원래는 at the proper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절한 때 그대로, 말 그대로. 근데 이건 수거로 인듀 코스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경로도 아니고 수거로 적절한 때라는 뜻이 시간을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고쳤어요. 유려한 영어가 된 거죠. 적절한 시점은 군사적으로 보면 종전 즉시를 뜻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 성숙 시점을 뜻하고 그때까지 신탁 통치를 할 여지가 있다. 루즈벨트는 양보하는 척하면서 모호한 표현을 집어넣는 트릭을 부렸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이 1945년 12월 16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가철시킨 3년 신탁 통치 방안은 중국과 중경 반탁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경업적 반탁 투쟁을 벌여 분쇄했다. 미국 신탁 통치론자들은 결국 김구에게 2번 패배한 셈이다. 2번 다 패배한 거예요, 김구한테. 만약에 그대로 뜻대로 했으면 이제 우리는 식민지가 또 되는 거죠. 적어도 3년 이상. 카이로 선언의 그런 수훈자는 누군가? 선언은 장개석 총독이 카이로에서 임정의 즉시 독립문을 강력하게 대변 올리세요. 함으로써 쟁취되었고 이것은 다시 김구에 의한 임정의 소생과 한중 군사동맹 광복군 창설로 가능했고 이것은 다시 윤봉길 작탄의거에 발달했다. 작탄의거는 터트릴 작전이니까 폭탄을 터트리는 거.
뉴라이트 사가들은 친탁통치론자 루즈벨트, 이승만, 해리 호킨스, 이 루즈벨트 특보를 카이로스는 수훈자로 들고 김구, 장개석, 윤봉길을 리스트에서 제거하고 있다. 책이 그렇게 막 써놨어요. 이놈들이 지금 윤석열 세력들이, 윤석열 MB 세력들이. 그런데 사료를 보자 이거야. 하지만 뉴라이트 사가들이 꼽은 카이로서는 수훈자 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승만 자신은 수훈자로 윤봉길, 김구, 장개석 3인만 지목하고 있어요. 이 사료를 보면 김구가 낸 도회실기, 외놈을 도살한 실제 기록이라는 책인데요. 서울에서 출판됐어요. 네, 이승만이 서문을 써줬어요. 서문에 국민당 정부와 장개석 조선 부처가 김구 선생을 절대로 신뢰해 음양으로 임시정부를 서문해주고 한국해방원 단사가 된 카이로 선언에서 장개석 주석이 술설에서 한국의 자주독립을 주창해 연합국의 통일을 얻은 이유가 윤우사하고 장거에 있어서는 잊어서는 아니된다. 여기 이제 김구 선생, 장개석, 윤봉길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있죠. 윤 여사가 던진 폭탄 한 개는 너무나 그 이유와 영향이 중대하니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바 소위 최소의 희생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엿보고도 오히려 남음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승만이 한 말 그대로 보면 수훈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달리 말할 수도 없어요. 이승만을 자꾸 수훈자라고 올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마지막 에필로그를 보면 정리를 합시다. 오늘 한 거. 최장기 국민전쟁의 승리와 대한민국 탄생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카이로서는 1894년 7월 24일 범궐, 궁궐을 그들이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 시작된 갑오 열한부터 1945년까지 계속된 50년 장기 학년의 승리라고 볼 수 있고 1919년 3.1 혁명운동으로부터 치면 25년 국민전쟁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3.1 혁명운동은 대한독립 만세 함성 속에서 윤봉길 의사의 작탄의 그 대폭음 속에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육탄 적혈 속에서 탄생했다. 육탄과 적혈로 적시된 카이로 선언은 1910년부터 광복전쟁의 형태로 계속된 국민전쟁의 승리와 3.1 혁명운동의 궁극 목적인 대한민국 건국의 완결을 알리는 국제적 승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혁명은 1770년 7월 독립을 선언한 지 11년 만인 1787년에야 헌법, 15년 만인 1791년에야 수정법을 제정하고 40년 만인 1815년 영미 미영전쟁을 이기면서 비로소 미국 건국을 완결했다. 대한민국 윤석열에 의한 국민과 영토 회복을 확정한 카이로 선언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완성한 3.1 혁명은 미국 혁명보다 15년 먼저 혁명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3.1 운동이 아니라 3.1 혁명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딱 12시에 마쳤습니다.